추울 때 하나씩 꺼내 읽어요. 지은이 본본 출판사 인디펍 겨울알이 들어가며 늘 겨울을 기다린다. 늘 겨울을 앓는다. 겨울의 여운이 아직 남은 봄에도 한낮의 열기에 냉기의 끝자락을 스쳐온 바람이 간절해지는 여름에도 조금씩 다가오는 겨울의 기척이 느껴지는 가을에도 심지어 겨울을 나는 와중에도 겨울을 앓는다. 기억이 닿는 한 늘 그래왔다. 비가 진눈깨비로 진눈깨비가 이내 펑펑 내리는 한방눈이 되어버린 겨울의 복판에서 태어나서일까? 아니면 살을 파고드는 추위 속 품을 파고들 누군가의 온기가 더 그립고 애틋하게 느껴지는 계절이라서일까? 굳이 이런 감상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더라도 겨울을 떠올리면 마음 한켠이 포근해지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추위라는 겨울의 주된 속성에 관한 호와 불호를 잠시 떼어놓고 본다면 아마 그 누구든 겨울의 이모저모 중 떠올리면 마음 따끈해지는 구석 하나쯤은 있을 것이라고 마음 깊이 믿는다. 그러한 겨울 구석구석을 모아 겨울을 더욱 겨울답게 만들어주는 것을 엮어 글로 담았다. 한겨울 저녁, 퇴근길에 종종 걸음으로 사서 들어가는 따끈한 붕어빵. 서둘러 손을 씻고 처음엔 서늘하지만 곧 몸의 온기로 데워져 포근할 소미불을 반쯤 덮고 앉아 흰 종이봉투 속에서 살짝 촉촉해져 버린 반쯤 바삭한 붕어빵 하나를 꺼내어 입에 무는 일. 그처럼 확실하고 달콤 따뜻한 겨울의 행복을 이 책이 선사했으면 한다. 추울 때 하나씩 꺼내 읽어요. 2022년 겨울의 문전에서 겨울엔 역시 붕어빵.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건 무엇일까? 살짝 묻어나오는 냉기에 바람이 왠지 신선하게 느껴질 때면 겨울이 다가왔음을 직감한다. 괜히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그 청량함을 한껏 만끽해본다. 폐부에 싱그럽게 와닿는 겨울의 촉감과 내음. 바람에서 겨울 냄새 난다. 그치?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네. 가 자연스레 되돌아올 때는 몹시 드물다. 그러니 조금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겨울의 시작을 찾아볼까? 그렇다면 역시 붕어빵이 아닐까? 날이 제법 쌀랑해졌다 느껴질 때면 지하철역 앞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 동네 한 어귀에 어김없이 슬쩍 붕어빵 매대가 나타난다. 걷다 보면 어렵지 않게 붕어빵 매대를 찾을 수 있던 예전과는 달리 부쩍 구수가 준 요즘은 소위 붕세권에 사는 것이 겨울철 큰 자랑거리다. 토끼밥 앱에서 중고 판매뿐만 아니라 동네 붕어빵 출몰지를 공유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붕어빵은 확실히 겨울철 이템이기도 하고 역시 붕어빵이 있어야 겨울 맛이 난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셈 아닐까? 길을 지나다가 그의 첫 붕어빵 매대를 발견하면 드디어 겨울이구나 하고 겨울이 왔음을 제대로 실감한다. 겨울의 시작이 붕어빵이라니 어쩌면 너무 뻔하지만 살면서 뻔하게 예측되는 일이 있는 것도 참 좋지 않은가. 어릴 적 붕어빵은 할머니께서 시장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흰 숨을 몰아쉬며 사오시던 겨울철 별미 중 하나였다. 혼자 학원이며 학교에 오가는 길목에서 사 먹어도 되었건만 이상하게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팥이 담뿍 들어간 붕어빵은 무언가 어른의 간식 같아서 그리고
여기 붕어빵 1,000원어치요 하며 무심하게 툭 돈통에 1,000원짜리 지폐를 놓는 모습도 어른의 무언가 같아서 직접 사 먹을 엄두가 잘 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사다 주실 때만 먹게 된 붕어빵이 그렇게나 맛있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시장에서 오는 동안 갇혀있던 온기 때문에 흰 봉투는 축축하기 마련이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붕어빵은 덩달아 바삭보다는 촉촉에 가까웠다. 나는 그 와중에 제일 바삭해 보이는 녀석을 고르기 위해 한참을 엄지와 검지로 만든 집게를 접었다 폈다 하며 고심하곤 했다. 고민 끝에 집어든 붕어는 덥석 꼬리부터 한 입 베어 물었다. 팥이 들어차 있는 부분은 대부분 머리와 몸통 쪽이고 들어찬 팥 온도로 인해 필연적으로 촉촉해질 수밖에 없으니 최후의 바삭함을 만끽하기 위한 제일 나은 선택은 꼬리일 수밖에 없었다. 가끔은 그렇게 꼬리만 먹고파서 손가락으로 연신 붕어 꼬리와 입을 번갈아 가리키며 할머니께 응석을 부리기도 했다. 어쩔 수 없지라는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는 당신께서 드시려던 붕어 꼬리를 떼어주시곤 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접시에 남아있는 붕어가 모두 머리와 몸통만 남은 둥글둥글한 무언가가 되어버리는 때도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엄마가 이게 뭐야? 란 표정으로 꼬리 없는 붕어들을 뒤적일 때면 내 뱃속으로 사라져버린 꼬리의 행방을 모르는 척하며 괜히 딴청을 피우던 기억도 난다. 그때도 이것이 사랑임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나이가 든 이제는 그것이 틀림없는 사랑이었음을 안다. 꼬리를 떼어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내가 몸통보다 꼬리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이가 별로 없고 알아차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엄두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조용히 내 몫의 붕어 한 마리를 다 먹어치울 뿐. 이제 겨울의 길목에서 만난 붕어빵을 반가운 마음으로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할머니가 아닌 나 자신이 되었다. 내 돈을 주고 붕어빵 한 봉지를 사는 것이 더는 어색하지 않은 어른이 되어버린 것이다. 첫 개시일을 손꼽아 기다리다 그 해 첫 붕어빵을 먹고 나면 비로소 겨울이 시작된다. 그날 이후로는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걸어 올라와 저 멀리 주황빛 천막 아래 붕어빵 기계를 앞에 둔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오늘은 간소하게 1,000원짜리 한 장으로 2마리를 사 먹을지 조금 더 욕심을 내어 2,000원을 써서 덤으로 한 마리가 더 얹어진 5마리를 먹을지를 그 짧은 거리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는 나날이 이어진다. 깨깨오페이나 계좌이체 덕분에 이제 더는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지만 어쩐지 붕어빵은 아껴두었던 1,000원짜리를 주섬주섬 꺼내어 플라스틱 돈통에 넣으면서 1,000원어치요 라고 외쳐야 더 맛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가능한 한 1,000원짜리 2장을 챙기게 된다. 숫기 없는 마음속으로만 가꾼 바삭한 걸로 주시지 생각하고 말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능청스럽게 좀 바삭한 녀석으로 골라서 넣어주세요. 참, 저번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어른스럽기 짝이 없는 말을 먼저 건네보기도 한다. 팥 붕어뿐만 아니라 다디단 노란 크림이 든 슈크림 붕어빵. 이게 과연 붕어빵인지 한 번쯤 갸웃하게 되는 피자 붕어빵까지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아무래도 붕어빵은 팥 붕어빵이어야 붕어빵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뿐일까? 시대를 반영하는 듯 해가 거듭될수록 이것저것을 넣은 붕어빵이 등장하지만 결국 늘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팔리는 녀석이 팥 붕어빵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클래식은 그러니까 오리지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녀석답지 않은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이에게 인정받아온 맛. 변함이 없어 해마다 다시 찾아 돌아갈 수 있는 맛.
그래서 안심되고 한편으론 그리운 맛. 그 여전함의 가치를 나는 붕어빵을 오물거리며 해마다 혀끝으로 되새긴다. 꼬리만 뜯어먹던 꼬마 때도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붕어빵 속 팥의 달콤함을 음미하며 야무지게 통째로 해치우는 어른이 된 지금도 붕어빵은 나에게 변함없는 겨울의 시작이자 상징이며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살아있는 추억 그 자체이기도 하다. 올 겨울에는 언제 동네 붕어빵이 개시될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개시되었을까? 벌써 기다려진다. 거북이 등손과 핸드크림. 나이듦. 그러니까 노아라는 말은 나에게 거창하고도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였다.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 단어가 마냥 멀지만은 않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으니 바로 겨울철. 샤워를 마치고 물기를 닦아내자마자 바싹 당겨오는 얼굴과 몸의 피부가 느껴질 때다. 처음으로 이 현상을 겪은 것은 서너 해 전이었는데 몸이 갑작스럽게 간지러울 정도로 당기는 바람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더란다. 아무리 춥고 건조하다고 해도 이 짧은 시간을 못 버티다니 이제 정말 관리가 필요하구나. 나이약 글자에 3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역시 다른 것이구나 했다. 덕분에 그간 잘 바르지 않던 바디로션을 꺼내 들었고 선물로 받았지만 수납장 속에 잠들어 있던 로션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 이 친구들에게 겨울은 캄캄한 백스테이지에서 나와 화장실 선반이라는 무대에 설 수 있는 짧고도 화려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다. 바디로션과 더불어 나이가 들매 따라 돌아오는 겨울철마다 점점 더 환영받는 돌아온 디바가 된 친구는 단연코 핸드크림이다. 핸드크림을 가방에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 갖춰두며 계절과 관계없이 바르는 분도 많지만 나에게 핸드크림은 칼바람 맞은 손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기 시작하는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등장하는 녀석이므로. 그래서인지 어떤 크기의 핸드크림을 사든지 한 해 안에 다 쓰지 못하기가 일쑤인데 이듬해에 작년에 쓰다만 핸드크림을 보면 지금껏 묵혀온 이 친구를 계속 써도 될지 아닐지가 겨울마다 익숙한 고민거리로 등장한다. 유통기한 제조 후 3년 이내 사용, 개봉 시 최대한 빠르게 쓰세요 라는 아리송한 문구 앞에서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결국 이 애매한 찝찝함으로 인해 새 핸드크림을 꺼내 들게 된다.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집안 곳곳에 놓이는 핸드크림 수가 불어난다. 결국 작년에 저 친구도 올해의 이 친구도 선물로 받은 요 친구도 돌아가며 쓰게 되는 시기다. 전에는 잘 바르지도 않던 핸드크림이 집안 곳곳에 놓일 정도가 되는 데는 주변 사람들의 공이 크다. 이 상냥한 사람들은 하얗게 바싹 마르다 못해 새빨갛게 터오는 나의 손등을 보면 어머 하고 깜짝 놀라서 주섬주섬 본인의 핸드크림 조금을 나눠주다 못해 가끔은 직접 발라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 내 것을 사는 김에 네 것도 샀다며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향 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잘 어울릴 향인 핸드크림을 건네기도 하니 말이다. 핸드크림을 바를 때의 끈적함과 꾸덕꾸덕함, 그 뒤로 이어지는 기름짐. 실은 이것 때문에 바르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집안과 책상 곳곳에 묻어나오는 미끈거리는 손의 흔적을 보는 것은 나에게 조금 고역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잘 바르지 않던 터였지만 상냥한 사람들 덕분에 받은 핸드크림 선물은 차마 거부할 수 없는 고마운 친절이다. 핸드크림이 있어 겨울의 향 팔레트는 더욱 풍성해진다. 차가운 겨울바람 내음에 이어
바깥에서 따뜻한 실내로 들어갔을 때 훅 하고 끼쳐오는 온기가 담긴 그 공간의 냄새. 뒤이어 얼었던 몸이 녹아 은은하게 퍼지기 시작하는 바디로션 향과 손을 씻고 나온 누군가가 딸깍하고 뚜껑을 열고 찹찹찹찹 바르는 핸드크림이 손의 온기와 만나 흘러내리는 녹진한 향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겨울에 나오는 핸드크림은 코코넛, 화이트 머스크, 시어워터 같이 크리미하고 무겁고 또 두텁기 마련이라 그 잔향이 더 뚜렷하게 남는 것 같다. 그렇게 치면 겨울이라는 향수가 있다고 했을 때 탑노트는 겨울바람 내음, 미들노트는 핸드크림, 마지막으로 베이스노트는 실내의 공기와 섞인 희미한 바디로션 향쯤 되지 않을까? 핸드크림 바르기는 사뭇 상냥한 행위이기도 하다. 매서운 찬바람을 맞은 나의 손을 내가 토닥토닥 어루만져주는 일이자 양 조절에 실패해서 많이 짜버린 핸드크림은 그 덩어리를 손등에 올려둔 채 주위에 나누어줄 사람을 찾아 종종거리다 서로의 손등을 마주대고 논아주며 잠시 온기를 주고받게도 하니까 나눠받은 핸드크림 향을 킁킁거리며 좋은데요? 좋죠? 오, 이거 괜찮다. 를 서로 연신 외쳐대는 것도 겨울에나 볼 수 있는 귀여운 광경이다. 해가 갈수록 더욱 빨리 찾아오는 건조함 때문에 겨울의 문전에서 이미 핸드크림을 시작해버렸다. 카모마일 향이 나는 작년에 쓰다가 남은 카밀이라는 브랜드의 핸드크림은 회사에 선물로 받은 손만큼이나 큰 록식당 시어버터 핸드크림은 외출 직전에 들르는 액세서리함 근처에 가방 안에는 올해 처음으로 뚜껑을 열어본 동백 핸드크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전에는 줄곧 피해 다니던 이 끈끈하고 촉촉한 녀석들을 이제는 한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쓱쓱 바르다 말고 코끝에 손을 대며 이게 겨울의 향이지 하는 내 모습을 보면 역시 나이가 사람을 많이 바꿔놓는구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비로소 핸드크림의 매력을 알게 된 것인가 싶기도 하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올 겨울도 핸드크림과 잘 나려고 한다. 촉촉하게, 향긋하게, 자신있게. 추위와 긴장 속에서 우리는 수능. 유독 날씨가 춥게 느껴지는 11월 중순 아침이면 하얗게 올라오는 입김을 보며 생각하곤 한다. 곧 수능이겠구나. 겨울이 추운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수능날이면 유독 날씨가 더 추운 것만 같다. 수능 한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나만 느끼는 추위는 아닌 듯하다. 하지만 매년 수능 한파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는 달리 지난 10년간 수능 당일 날씨를 보면 전국적으로 영하권의 아침 최저 기온을 기록한 해는 4해뿐이고 이 중 실제 한파가 닥쳤던 날은 단 2번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역시 수능날은 단지 수능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것이 맞나 보다. 수능날에는 가뜩이나 긴장으로 돌돌 말려 들어가는 듯한 몸이 손과 발이 추위로 더 곱아 들어간다. 어쩌면 한여름의 수능보다 한겨울의 수능이야말로 12회가 넘게 공부해온 것들이 단 하루의 시험으로 가늠되고 결정된다는 그 냉엄한 매서움을 극대화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 때문에, 긴장 때문에 뱃속의 나비가 파닥파닥거리는 듯한 이날의 어딘가에도 마음을 녹이는 따뜻함은 자리한다. 수능을 2번 봤다. 사실 첫 번째 수능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힘들었던 기억은 무의식에 알아서 망각한다던데. 1년 내에 보았던 모의고사 점수를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가 수능에서 나왔던 그 충격을 기억이 견디지 못한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그저 기억나는 것은 그날 저녁 수고했다며 부모님께서 사주신 참치회가 혀 위에 얹힐 때마다 아주 아주 차갑게 느껴졌다는 것과 그 회에 제대로 얹혔었다는 사실. 밤새 앓은 뒤 하얗게 퍼져나가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올라가던 등굣길 언덕이 유난히 가팔랐고 그 틈바구니에서 야, 잘 봤어? 나는 망했어. 라며 서로에게 한탄하기 바쁘던 친구들의 대화 정도다. 두 번째 수능은 비교적 또렷이 기억난다. 첫 수능에서 수학을 완전히 망쳤던 나는 그 이후로 수학 생각만 하면 창자가 베베 꼬이고 뱃속이 꽉 쪼그라드는 것만 같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웬걸, 두 번째 수능 날의 배는 괜찮았다. 그저 문제를 풀다 나도 모르게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니 20분이 지나 있었을 뿐이다. 극도로 긴장한 탓이었을까? 아, 망했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더는 시험을 망쳐도 될 여유가 없었다. 자꾸만 허물어져 내려오는 의지를 어떻게든 붙잡고 바득바득 애를 써서 남은 문제를 풀었다. 어찌어찌 답안을 내고 나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다. 이러다가 또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겠구나. 화장실에 가려고 교실에서 나와 복도를 터덜터덜 걷는데 저 멀리 창문 바깥, 교문 바로 앞에 손을 모으고 있는 유난히 눈에 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엄마였다. 엄마로 말하자면 후에 내가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갈 적에도 잘 다녀와 라며 마치 이틀짜리 MT 다녀오는 애를 보내듯 나를 미국에 보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유난히 춥다는 그 수능날, 언어, 수리 영역이 다 끝날 때까지 오전 내내 교문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내가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 있던 것이었다. 화장실 칸 하나에 들어가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밖에 다들 줄을 서 있으니 오래 있을 순 없었지만 들고 갔던 몇 장 되지 않던 화장지를 다 쓸 정도의 시간은 되었다. 더는 망칠 여유가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난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한번 창밖으로 엄마를 보고 난 뒤 교실로 돌아갔다. 울고 난 뒤라 밥이 잘 넘어갈 리는 없었지만 최대한 꼭꼭 씹어서 한 입 한 입 야무지게 꾹꾹 넘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는 시험을 망치지 않을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다음 과목인 영어를 보고 사탐을 보고 제2 외국어까지 보았다. 마침내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는 엄마 대신 외삼촌이 기다리고 계셨다. 그날 나는 언제 엄마가 집으로 돌아갔느냐고 묻지 않았고 오늘까지도 엄마는 내가 교문 밖에 서 있던 엄마를 보았던 것을 모른다. 그때가 두 번째 수능이자 마지막 수능이었다. 20분이나 시간을 허비한 수학 성적이 잘 나왔을 리는 없었지만 결국 나는 꿋꿋이 본 오후 시험들로 부족한 점수를 메웠고 또 나머지 부족한 점수는 글로 메꿔 원하던 학교에 끝끝내 들어갔다. 매해 겨울 수능날이면 난 항상 그날을 엄마를 떠올린다. 아마 오늘도 그때 우리 엄마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을 누군가가 있을 것임을 상기한다. 시험장 밖에서 바들바들 떨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어딘가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 자식이 잘하고 있을지 내내 걱정하고 있을 마음, 정답과 오답을 갈라야 하는 무거운 압박감을 손에 쥔 샤프의 얇디 얇은 끝으로 견딜 어린 마음들도 생각한다. 춥디 추운 겨울날에 더욱 따숩게만 느껴지는 눈물 고인 마음들. 그 간절한 마음만큼 모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보낸다. 그때마다 우리는 설령 한 번에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지 못할지라도 응원하는 마음과 잘하려는 마음 덕분에 언젠가는 잘해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결국은 잘 살 수밖에 없을 사람들임을 다시금 기억한다. 코트 예찬. 겨울에 기척이 지척에서 들리기 시작하면 도통 열 일이 없던 저 안쪽 구석의 옷장문을 열어본다. 차곡차곡 넣어두었던 겨울옷을 하나하나 꺼낸다. 이 코트 이쁘지? 맞아. 이 니트도 있었어. 이번 겨울엔 이걸 자주 입어봐야겠다. 겨울이 좋은 이유야 열 손가락을 다 접고 다시 펴고도 남을 정도로 많지만 개중 몇 가지를 꼽는다고 했을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아무래도 코트가 아닐까 싶다. 코트, 겨울 코트. 나의 코트 사랑은 기억 저 너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너무 어렸던 나를 대신해 내 기억을 간직해준 이들 덕분에 알게 된 어릴 적 나는 한겨울에도 패딩은 싫으니 코트만 입겠다는 고집을 그렇게나 부렸다고 한다. 패딩은 뚱뚱해 보여서 싫어 라는 어린아이다운 단호함으로 아니라고 예쁘니까 한 번만 입어보자는 엄마의 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과연 90년도 초반에 찍은 사진 속 지금 입혀도 전혀 촌스럽지 않을 만큼 예쁜 하얀 패딩을 입고 있는 내 얼굴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는 입을 쭉 내민 모습이다. 그게 그렇게나 싫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땐 그랬나 보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패딩 팔 부분이 마디마디가 올록볼록한 것이 미쉐린 타이어 캐릭터 같아 보인다고 했다고 하니 그것이 영 마땅치 않았나 보다고 생각할 뿐이다. 한파에도 패딩을 거부하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였다. 잔뜩 껴입은 내복과 겉옷 위로 코트를 걸치는 것. 불행 중 다행히 어린 내 눈의 코트는 말끔하게 떨어지는 옷매무새라든지 빵빵한 볼륨감이 쪽 빠진 채 늘씬해 보이는 실루엣이어서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시작된 코트 사랑은 추위에 덜덜 떨더라도 오태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후덕해 보이는 것을 감수하되 보온성을 얻을 것인지에 관한 양자택일로 후일의 겨울 아침을 빼곡히 채우게 했다. 지금에 와서야 패딩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일같이 출근하는 때야 교복처럼 걸치고 나갈 때도 많다. 하지만 여전히 별스럽게 굴고 싶은 특별한 날이나 조금은 옷차림에 신경 쓰고 싶을 때면 자연스레 어떤 코트를 입을지 하나하나 매만지며 신중하게 고른다. 겨울 코트의 매력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그 점잖음을 꼽을 것 같다. 패딩의 발랄함과 스포티함 혹은 귀여운 벙벙함과는 대비되게 겨울 코트는 입는 사람의 몸에 착 하고 달라붙은 채 그 차분함을 뽐낸다. 대부분 딱 맞게 떨어지는 실루엣 아니라면 선의 자연스러움이 예쁜 오버핏과 울미나 캐시미어 같이 오래 모양새가 살아있으면서도 매끄러운 그 소재 자체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움이 지긋하기도 하다. 덕분에 야단 떨며 추위를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추위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우아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패딩을 입을 때처럼 따뜻함에 폭 쌓인 나른한 안락함은 없지만 겨울이면 겨울답게 추워야지 하며 적당한 긴장감과 꼿꼿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코트를 더 점잖게 만드는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코트는 관리가 쉽지 않은 친구인데 오히려 그 점이 참 매력적이다. 아무 때나 편하게 척척 걸치고 돌아다니다가 겨울이 끝나면 세탁소에 맡기면 되지 하고 말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형태가 변한다거나 하지 않는 둥글둥글한 친구인 패딩과는 달리 코트는 꽤 손이 많이 가고 예민한 친구다. 겨울에 입는 동안 팔꿈치가 튀어나오게 하지 않으려면 종일 혹은 며칠을 내리입고 돌아다니기보다는 이 코트와 저 코트를 적당히 번갈아 가며 입는 것이 좋고
보풀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점. 보풀이 일어났다 해서 어설픈 솜씨로 처리하려 했다가는 자칫 코트 자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쉽고 편하다고 해서 마냥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어느 정도 품을 들이고 신경을 쓰는 일은 취향을 가꾸는 일이기에 도리어 뿌듯할 때도 있다. 영화 소공녀에서 주인공 미소는 돈이 없어 불도 떼지 못하던 자그마한 월세방마저 빼고 친구 집을 전전하고 결국은 한강변 어딘가에서 텐트를 치고 지낸다. 그 와중에도 일과 뒤에 마시는 12,000원짜리 위스키 한 잔은 포기하지 않는다. 취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불편함과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켜가고 싶은 나다운 무언가 말이다. 그렇게 나는 때때로 영하의 날씨에 멋부리려다가 추위에 얼어 죽겠다 라는 혀 끌끌 차며 걱정하는 소리에도 미소를 띤 채 아랑곳하지 않고 코트를 달랑 입고 나서곤 한다. 문을 여는 순간 들어오는 칼바람에 아차 싶을 때가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코트 깃을 한 번 더 매만지고 팔의 주름을 한 번 더 펴면서 옷매무시를 가다듬는다. 흠흠, 뭐 2만 원 추위쯤이야. 호기롭게 발걸음을 떼며 달콤한 어른의 맛, 에그노그와 밀크티. 겨울이면 늘 생각나는 음료가 있다. 에그노그와 밀크티. 둘 다 코끝에 내내 맴도는 것만 같은 크리미하면서도 그윽한 향신료 향을 풍기는 친구들인데 큰 차이 하나가 있다. 에그노그는 한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 하지만 밀크티는 어디를 가든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에그노그 이야기부터 꺼내볼까? 에그노그는 북미에서 즐겨 마시는 겨울 음료인데 달걀 노른자와 설탕, 우유, 크림에 향신료인 넛맥, 육두구, 시나몬, 바닐라를 넣어 데워 만든 음료다. 여기에 럼이나 위스키 같은 술을 추가해서 어른 버전으로 마시기도 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히 많이 마시고 마트에서 우유처럼 팩에 넣어 팔 정도로 흔한 음식이다. 그저 한국에서 찾기가 너무 힘들 뿐. 에그노그를 처음 만난 것은 12해 전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나고 맞이한 겨울방학 때였다. 방학 동안 여행 다닐 것이 아니라면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때에 혼자 기숙사에서 적적하게 지내지 말라며 초대해준 친구 조나단 덕분에 그의 집에서 북적북적한 한 달을 보내게 되었다. 호박파이 향이 나는 양키 캔들을 피워둔 거실에서 본본인의 나라 영화를 보자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보다 자막의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미국 친구들은 대부분 자막 있는 영화를 볼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지겨워져 버린 우리는 불을 피우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별이 머리 위로 쏟아진다는 표현을 하늘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캘리포니아의 밤하늘 아래에서 모닥불에 마시멜로우를 굽고 크래커와 초콜릿 사이에 넣어 스모어를 만들어 먹었다. 그때 에그노그를 마시지 않겠느냐며 조나단네 아버지께서 럼과 우유처럼 생긴 팩 하나 그리고 넛맥과 시나몬 파우더 통을 들고 나오셨다. 에그노그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던 나는 우선 어떻게 생긴 것인지 지켜보기로 했는데 에그노그라고 적힌 우유팩에서 아이보리 빛이 나는 마치 노란빛 엑설런트 아이스크림을 녹여놓은 듯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걸 럼과 잘 섞고 나서 넛맥과 시나몬 가루를 톡톡톡 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알아차리셨는지 와서 한 입만 해보라고 권해주셔서 조심스레 한 입을 넘겼다. 에그노그의 맛은 뭐랄까 생긴 그대로의 맛이었다.
첫 모금 직전에는 은은한 향신료의 향이 먼저 코끝에 닿더니 그 뒤로는 아이스크림을 녹인 듯한 바닐라 향이 올라왔고 오크 향이 풍기는 알코올의 풍미가 더해졌다. 아주 달콤하지만 마냥 단 것이 아닌 어른스러운 킥 두 방이 앞뒤로 들어가 있는 음료랄까?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나를 보고 괜찮을까 싶어 하던 모두가 다행스러워했고 그날 밤은 그렇게 많이 마시다가는 배탈 난다라며 걱정하시던 조나단네 어머니 말씀을 슬쩍 못 들은 채 하며 저마다 에그노그를 끊임없이 홀짝이며 지나갔다. 달달한 음료 자체는 차갑지만 안에 들어있는 럼 덕분에 몸이 점점 따끈하게 데워지니 에그노그가 왜 겨울철에 즐겨 마시는 음료인지 절로 이해가 가던 밤이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겨울만 되면 묘하게 자꾸만 생각나는 에그노그 때문에 에그노그를 구할 수는 없는지 백방으로 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집에서 직접 끓여 먹는 방법뿐. 버터핑거 팬케이크스라는 브런치 가게에서 겨울 한정으로 판매하는 것을 딱 한 번 본 적은 있다. 미국에서처럼 착착 사서 딱딱 만들어 먹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겨울마다 조금은 아련하게 그리워하는 무언가가 생겼다. 다행히도 에그노그에 대한 풀리지 않는 갈망을 풀어줄 겨울철 음료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밀크티다. 처음으로 접한 것이 대학 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자화라는 음료수로 훨씬 이전에 마신 적이 있었던 음료라는 반전이 있던 녀석이다. 물론 대자화를 밀크티만 음료가 아닌 온전한 밀크티로 부를 수 있느냐는 것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우연한 기회로 선배를 따라 학교 근처에 있던 유명한 찻집 클로리스에 가게 되었다. 밀크티 종류만으로 한 바닥이 가득 찬 메뉴판을 들고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여기는 밀크티가 맛있다는 선배의 말에 따라 향도 맛도 잘 모른 채 차이 밀크티를 시켰더란다. 이윽고 나타난 꽃무늬가 새겨진 찻잔 속 밀크티를 호로록 하고 마시는 순간 우유의 고소함과 적당한 단맛이 목구멍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감미로우면서도 알싸한 무언가가 살짝 있어 왠지 어른스러운 향이 나는 차이의 향은 또 어떻고. 뾰족한 추위에 시달리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와 아직 완전히 녹지 않은 손으로 찻잔을 감싸준 채 마신 밀크티는 더할 나위 없는 천상 겨울음료였다. 그 뒤로 친구며 후배며 겨울철에 학교 근방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묻게 되었다. 혹시 밀크티를 좋아하는지. 그렇다면 아주 맛있는 찻집을 아는데 거기에 가서 따뜻한 밀크티 한잔하면서 몸을 좀 녹이고 이야기하면 어떨지를 말이다. 겨울만 되면 지금쯤이면 마실 때가 되었네 싶어지는 차가운 것 하나, 따뜻한 것 하나. 올 겨울도 따뜻한 밀크티를 홀짝이며 에그노그를 파는 집은 없는지 아니면 차라리 이참에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볼지를 고민하며 나게 될 것 같다. 그 달콤한 어른의 맛을 떠올려 보면서.